관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낙원상가 있지 않습니까? 낙원상가 아시죠? 거기 음향 엔지니어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 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도 낙원상가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 첫 직장은 사실 관세법인이 아니고, 낙원상가에 있는 롯데음향이라고, 그렇죠. 주로 이제, 여러분들 나이트 가보셨죠? 왜 안 가본 사람 같은 표정을 지어요? 네? 누가 보면 안 가본 줄 알겠네. 나이트 캬바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제 유흥업소들, 그렇죠. 가보면 이제 스피커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여해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음향 엔지니어다라고 하면은, 행사장의 커다란 음향을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게, 행사는 사실 수지가 안 맞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나이트가 메인이었죠. 그래서 아마, 나이트를 참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1차를 했는데 포기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막 계획을 막 죽도록 하셔야 된다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 6, 7, 8, 9, 10이었죠. 3단계죠. 1차, 2차, 그 다음에 자체 대비. 그리고 나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가 이제 핵심인데, 중도의 3월달에 포기 선언을 합니다. 아, 못하겠다. 그냥 직장 다니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편하게 먹고 살래. 라고 생각했었죠. 3월달에 포기를 하고, 그래도 아까우니까 4월달에 시험을 그냥 보러 간 겁니다. 보러 갔는데, 진짜 그냥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이때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체 대응할 때는 2차 준비만 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해야 되는 이 기간에 1차, 2차를 병행하다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초반 하다가 2월 달쯤에 이제 1차로 전향을 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포기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였던 거죠. 시험을 그냥 보고 왔는데, 보고 나서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 시험을 봤던 때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얼리인가? 가수 주얼리 있죠? 슈퍼스타라는 노래 아십니까? 너무 노땅이야. 근데 그 노래가 히트 칠 때였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진짜 맘 편하게 그냥 보고, 아,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슈퍼스타를 들어가면서 막 집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낙원상가 그때 인터넷이 잘 안 깔려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 시대가 아니었죠. 2005년이니까. 그래서 다음날 PC방 가가지고 이제 답 올라왔으니까 채점을 하는데, 외국한거래법부터 채점을 했는데, 20개 문제인데, 19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접어야겠다 했는데, 대회를 했는데 다 맞았어요. 21개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40점이 넘어간 겁니다. 45점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관세법, 무형영어, 행정법이었어요. 채점을 했는데 60점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봤는데 붙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 천재가 났다는 둥 이제 그러시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1차 붙었던 게 관세사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기뻤던 게 아니고, 저희 학교는 이제 국제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토익이 한 700점인가 넘어야 졸업을 시켜주는데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관세가 1차 시험은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료는 안 하겠구나. 내가 고졸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엄청 기뻤던 거죠. 그리고 나서 4월달에 그냥 쭉 포기합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 완전히 놀아버렸어요. 10월달까지 딱 놀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게 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학까지 해버립니다. 9월달에. 그리고 공부를 완전히 손을 놨는데, 10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좀 어려운 친구였거든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장처럼 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관세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뜯어 말렸죠. 야, 하지 마라. 해봤자 세전 1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죽어도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뭘 하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도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일찍 포기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자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10월달 마지막 날 그 친구랑 이제 대천 내려가서 노을 보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11월 달에 다시 2차 기본 강의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달에는 학원만 다녔어요. 정말로. 근데 이 기간은 앞에 공백 때문에 항상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왜냐? 내가 그냥 보낸 시간들에 대한 회한과 아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1차, 2차 4개월 동안 직장이 아니라 학원을 한 번도 지각 안 했고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딱 한 번 빠졌는데 그게 4월 달에 헤어졌잖아요. 그 친구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외환 수업을 그날 하루 날린 거 빼고 다시 전화 왔어도 날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날렸죠.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폭설 내려가지고 학교가 성균관대에서 이제 종로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스가 못 다니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걸어서 혼자 내려왔어요. 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 시간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정말 학원을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사 강사분들하고도 얘기할 때 두 번째 줄 여기에 앉은 애, 두 번째 줄 여기에 앉은 애는 항상 되게 성실하긴 하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도 이제 1월 달이 됐는데 1월 달에 대부분 모의고사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그런데 모의고사를 들어갈 수가 없죠. 2개월 동안 기본 강의 들은 게 단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못 들어가고 스터디를 짭니다. 근데 그 스터디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막 노는 스터디. 그렇죠. 막 가는 스터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 우리끼리 시험을 보면서 연습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고 나서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못 일어나고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놀다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모의고사를 4개월 동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암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뛰어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월 달에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첫 주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인원별로 이제 등수랑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 150명 됐으니까, 100명 정도 됐으니까 학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둘째 장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둘째 장을 이렇게 봤는데 없어요. 셋째 장을 넘겨도 없어요. 꼴찌인가 보다 생각하고 네 번째 장을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첫 장부터 다시 봤는데 3등을 한 거예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100명 정도 봤는데 근데 그때의 정말 그 전율과 희열 같은 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생에서 3등을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못 해봤다가 3등이라고 하는 걸 못 해보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백이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공백이 리커버리가 됐다라고 느낀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올라와서 나 절대로 이거 안 뺏길 거야.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시험이 돼버립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문제가 아니고 외고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놀지는 않았어요. 놀지는 않았지만 막 가고 가출하고 막 살지는 않았지만 절대 1류, 2류 인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능력이 안 돼서 3류 인생을 계속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학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시험 첫 번째 모의고사, 그것도 공백이 있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 하니까 내가 절대 이거는 뒤집다 깨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점수 떨어뜨리진 않겠다. 그거 하나만 보고 4개월 동안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3등 밑으로 떨어진 적 한 번도 없고요. 3등 밑으로 떨어진 적 없고 무조건 3등 안에서만 돌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습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4개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창자가 아니라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병원 안 가요. 왜? 나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그냥 모의고사 보러 가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비로소 병원을 갑니다. 등수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3등 밖으로는 안 나왔구나. 확인하고 병원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독한 자식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에 걸리는 문제였고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어렵게 길을 찾았는데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첩을 보면 1교시 관세법, 2교시 HS, 3교시 뭐 그때는 이제 내국소비세법, 4교시 무역실무 각 주 단위 1주, 2주, 3주, 4주 해가지고 총 6개월이니까 24주지 않습니까? 24주에 대한 점수 일람표가 쭉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매 주별로 모의고사를 봐서 60, 40,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62 이러면은 가장 떨어진 과목 있지 않습니까? 가장 떨어진 과목을 해당 주에 공부해야 되는 범위에 더 초과해서 봅니다. 보면 아시겠죠? 지금 8주 분할인데 2주차에 해당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주에 가장 꼴찌했던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처음에 8주 분할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4주, 2주 그러다 전범위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고 모의고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매일 모의고사 보는 날 아침마다 설사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점수 유지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가서 붙은 거예요. 7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우리 때 시험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HS가 여러분들 50점짜리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IC가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IC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HS. IC 뭐예요? 품목분류. 선생님, IC 품목분류 뭐예요? IC. IC 품목분류 뭐예요? 집적회로. 집적회로. 품목분류. 8514는 아니고요. 네, 85는 맞아요. 여러분들 IC는 8542에 분류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관세청이 IC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IC가 집적회로가 8542에 특계되어 있는데 관세청은 8543으로 봤던 거예요. 8543은 여러분들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지 않는 모든 부품들이 부품이 아니라 모든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기들이 8543에 분류됩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관세청이 8543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낸 겁니다. 왜냐? 현재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2천억, 도시바 1,500억 소송을 막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청은 8543을 염두에 두고 수험생이 이걸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IC를 시험 문제 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수험생이 어떻게 알아요? 강사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지. 이것만 주구장창 쓴 거예요. 8542만.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무역실무 1번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라고 하는 협정 아시죠? 여러분들 운송 쪽에서 배우실 텐데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를 우리나라 민상법하고 비교하래요. 나 교양거든요, 인간적으로. 정말 쓰면서 진짜 4교시인데 쓰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제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차는 지금은 이제 평가 때문에 좀 체계가 바뀌었지만 우리 때만 해도 HS나 무역실무 중에 한 과목을 잘하면 점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법하고 내국소비세법은 1차니까 관세법하고 여러분들 평가 정의를 관세법하고 관세평가는 수험생들 사이에 점수 진폭이 크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40점이면 상대가 6점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세법하고 평가는 그러니까 관세법은 어느 정도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르게 위에 있고 관세평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고르게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에서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20점 따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S나 무역실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내가 잘해야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죠? 자, 민상법하고 비교하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HS랑 실무가 주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 모음 답안이 걸려지는 게 HS 아니면 실무였던 겁니다. 두 과목이 다 걸릴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이 두 과목을 잘했는데 HS, IC, AC죠 완전히. 거기다 무역실무 민상법과 비교하라니까 쓰는데 쓰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쓰면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쓰면서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민상법을 날리려고 했어요. 헤이그에 대해서 쭉 쓰고 헤이그 비스비 쭉 쓰고 함부르크 쭉 쓰고 결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하면서 민상법에 대한 얘기를 이런 방향으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강의를 듣다가 우리나라 민상법이 헤이그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겁니다. 우리나라 민상법은 헤이그랑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서술식 답안 쓰시면 정확하지 않을 때 뭉뚱그리는 거 진짜 잘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답안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됐네. 근데 자, 도박을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비로소 했죠. 했는데 학원에서 나온 모범 답안이랑 답이 틀려. 무역실무가 나는 분명히 헤이그 쪽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는데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역실무도 꽈락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9월 달에 하는데 다시 아버지 회사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졸업반이죠. 졸업반 들어왔으니까 할 거 없으면 그냥 아버지 회사 가야겠구나. 아버지는 시험 떨어지면 보따리 하나 주고 중국으로 보내버린다고 협박하시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자, HS는 62.5, 무역실무가 79.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범 답안대로 쓰면은 80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썼기 때문에 79.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빨이에요, 운빨.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데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다 수험생들하고 수준이 비슷했어요. 레벨로가.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저 절대 잘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특수관계 있으면 이전 가격이 못 쓰는 줄 알았어요.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쳐야 거래 가격을 못 쓰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실무에 나왔는데도. 보면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엉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 79.5 받으면서 해당 연도 시험에서 5등 안에 듭니다. 3등을 했는데 3등 하면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사기꾼 같은데 여러분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이제 공채를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법무법인에 우리 같은 공채관세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예. 근데 딱 마침 시험 합격했을 때 법무법인에서 공채는 아니고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은. 그래서 시험 점수 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시겠죠? 근데 저것 때문에 3등을 했으니까 들어간 거죠. 자, 1등은 취업했어요. 2등은 합격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자리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무법인이라는 데를 갈 수 있었던 거죠. 뭔지 아시겠죠? 학교도 별로 안 좋고 어학 점수도 없고 한데 법무법인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역실무 79.5라고 하는 재팟 하나가 터졌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수험 과정을 이렇게 주구장창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자, 포기하지 마셔라. 포기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해에 그냥 시험을 봤는데도 52점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1차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의 시간 중에 1차는 2개월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2차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차를 보니까 아무리 잊어버렸어도 썩어도 준치라고 기본적인 왁구를 잡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부담도 없으니까 그냥 쓰잖아요. 에이, 틀려라 모르겠다 하고 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쓰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강공의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 공부는 1차, 2차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까지 1차 너무 길어요. 그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할 만큼 1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시험은 1차는 8대 자격사 중에 가장 쉽고 2차는 가장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분량은 가장 많이 쓰는 시험이 맞습니다. 저희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를 나눠서 1차만 내년에 어떻게든 하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9월 이후에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 1, 2차를 병행하셔도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설령 내년에 못 붙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회계학을 커버하면서 내년에 무조건 1차 붙어야 되고 1차 붙으시면 알아서 저처럼 가실 길이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직장 다니면서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저희 시험을 1, 2차를 붙이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저는 2차 때는 그만두시든 휴직을 하시든 아니면 애를 가지시든 해가지고 휴직을 받아서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1차만 해서 1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또 질문 있으세요? 아까 제가 HS에 대해서 막 알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HS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답안 체계는 간단해요. 자, 개요, 분류 기준, 분류 체계입니다. 모든 답의 왁구는 이 세 가지 왁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점짜리를 예시로 들어서 10점에서 6점을 받을 수 있는 왁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왁구로는 8점은 못 받아요. 절대. 하지만 6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분류 기준이라는 건 간단해요. 주규정이죠. 분류 체계는 호의 용어입니다. 자,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자, 답안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주규정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HS를 비교적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의 용어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사단이 몇 개예요? 1000. 우리 때는 1244개였는데 지금 몇 개예요? 선생님 몇 개예요? 요새는 소설에다가 더 HS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서 그런 거 안 써요? 그것만 써요? 약자로서 몇 개의 주규정과 몇 개의 호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안 써요? 아, 그렇구나. 저희 때는 거기까지가 서였거든요. 가장 보편화된. 근데 호의 용어는 여러분들 방법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고통스럽게 암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규정이라고 하는 건 의외로 수험생들이 가만히 보면 주규정이 어떤 주규정이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규정을 공부한 방법은 뭐였냐면, 자, 주 1에 1, 주 2에 2가 뭐였는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제목을 다 붙여서 그 제목부터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어떤 분류 기준이 있다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때 시험 문제 10점짜리가 두부가 나왔는데, 자, 두부 주규정 없어요. 근데 자, 두부 보면 주규정이 뭐였지? 자, 1부, 2부, 3부, 4부 조제식료품 쪽일 거고 4부에서 어떤 주규정? 그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주규정의 번호를 해서 제목, 그러니까 서브헤딩이죠.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 어떤 주규정, 바로 두부는 주규정 없다가 바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자, 두부 가지고 수를 풀고, 분류체계 가지고 슈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두부를 품목 분류하는 건 호의 용어에 따라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06에 기타 조제식료품이 있죠. 2106에 품목 분류된다. 그거를 이제 한 페이지로 늘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규정에 뭐가 있는지 체계를 먼저 외우세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주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이 바로바로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40류 주1. 자, 뭐예요? 40류가? 41류가 원피지. 40류, 고무잖아요. 큰일 났는데, 진짜로. 40류 주1은 고무예정입니다.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부하율, 치클, 천연고무, 합성고무, 기름을 제조한 팩티스. 그러니까 규정이 개정됐는지는 몰라요. 2006년 버전이기 때문에. 주 2, 3, 4는 기억 안 나고 주 4번이 뭐였냐면 합성고무의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씨 18 내지 29도 사이에 3배로 연신해도 끊어지지 않고 2배로 연신했는데 5분 이내 1.5배로 되돌아오는 불포합성 물질. 그게 주 4규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주 1은 고무의 정의, 주 4는 천연고무의 정의, 주 2는 뭐, 주 3은 뭐 이런 식으로 표제부터 외우고 내용은 그 다음부터 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전적으로 개요, 분류기준, 분류체계 여기까지만 쓰면 6점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으면. 자, 그런데 수험생들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해설서의 규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저희 때는 사실 해설서까지 봐야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해설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가 아니고 해설서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만 정리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6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2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해설서.
해설서의 내용 중에 제외규정이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해설서의 내용들이 기타로 해서 들어가야겠죠. 그게 가점 항목입니다. 그래서 총 8점. 아시겠죠? 방법 없어요. 분류기준 분류체계를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외우고 외워도 안 외워져요. 그래도 안 외워지면 써야죠.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가방 메고 빨리 가서 책상에다가 조금, 너무 대놓고 써놓으면 안 되죠. 한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쓰시면 안 되고, 너무 다 쓰시면 1244개의 사단위호를 쭉 다 적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게 쓰시면 안 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쓰시는 건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죠. 방법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공부 방법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2차 공부 방법 잘 모르겠고, 책을 내년에 시험 보실 때까지 10회독 이상을 목표로 하십시오. 10회독 이상. 근데 10회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는데 2달 걸려요. 4과목을 돌리면 2달 동안 한 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8주가 6주로 줄어들고 6주가 5주로 줄어들고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보면 8주 보면 6주, 4주 그렇게 줄어야 되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8주 보면 그 다음에도 8주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도 8주 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8주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서브만 들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가는 서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브 제가 드릴게요. 들을 테니까 서브 만들지 마시고 이 평가 정해라고 하는 책을 계속 10번 정도 보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시험 보실 때 하루 이틀 만에 4과목의 책을 다 한번 쭉 훑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만 해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8주가 걸리지만 나중에 시험 때 임박해서 시험 전날에는 한번 그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거 보면서 4과목을 1회독을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루 만에 안 됐기 때문에 이틀에 나눴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실무랑 관세법을 첫째 날 보고 그 둘째 날은 HS랑 실무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틀 안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회독수를 늘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새로운 책이란 있을 수 없어요. 새로운 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책은 여러분들 솔직히 평가정이 아니라 이 책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책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10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정해처럼 굉장히 자세하고 분량이 많고 디테일하고 자질구레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정해는 여러분들의 기본 강의 지금부터 들으시는 2달 동안 줄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줄이라는 게 임의대로 어려우니까 넘어가가 아니고 강사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는 포인트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WTO 평가 협약의 어떤 체계, 그리고 기구, 그리고 분쟁 해결 그런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넘기는 거예요. 앞에 기본 이론 쪽도 다 넘기셔도 됩니다.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출 판매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첫 번째 기본 강의 때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강의 열심히 듣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서브 만들어서 내가 어디를 암기하겠다라고 찝지 마시고 왜 이따위 규정을 만들어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관세평가는 관세평가 실무입니다. 평가 실무.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나가서 평가가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떻게 과세, 비과세부가 갈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처럼 답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강사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실무자한테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감을 익히시는 과정입니다. 보면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 안 하셔도 되고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강사가 왜 저렇게 열내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지원비가 왜 과세가 되는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문제 조금만 꼬면은 여러분들이 생산지원비가 문제라는 건 아는데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답이 틀려져요. 자, 관세평가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질문 받은 건데 참신하니까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인가공 계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자 A가 인가공 계약을 합니다. 인가공 계약 뭔지 알죠? 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수출자랑 인가공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인가공비를 1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합니다. 수입자인 A가 수출자인 B와 인가공비 1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해요. 자, 그랬는데, 자, B로부터 이번 항차에 들어온 물건이 A급이 아니라 B급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량이 많이 섞여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A가 B한테 인가공비를 100을 준 게 아니고 50을 줍니다. 자, 그러면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금액,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인가공비는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100원 아니면 50원이잖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왜요? 합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지급을 50 했는데? 선적전 합의를. 선적전, 뭐 선적 전이든 선적 후든, 아무튼. 네. 50을 하려면 거래조정, 재조정 약관인가? 그걸 네. 없어요.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100원? 네. 서해은? 50원이 맞아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평가정에 실제 지급 금액에 관한 정의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로 지급을 얼마로 쳤는지,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이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자, 서영은 왜 10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따라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쓸 거예요? 자, 목차 한번 불러봅시다. 개요. 자, 인가공 계약이란. 자, 뭐 스탁 가공임의 수치를 목적으로 해서 뭐 대응법에 나와 있죠. 그 규정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공임의 수치를 목적으로 해서 원부자재를 지원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라고 말하겠죠. 자, 개요. 그 다음 뭐라고 쓸 거예요? 가공이면 100원이다. 끝.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쓰실래요? 제일 먼저 다뤄져야 되는 쟁점이 뭐냐는 겁니다. 술 판매죠. 자, 먼저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인가공 거래가 술 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술 판매가 아니라고 하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도 인정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래 가격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술 판매가 전제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판매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가공 거래입니다. 술 판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맞는 것 같아요? 답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술 판매와 맞는 것 같아서 100원입니다. 라고 쓸 수는 없잖아. 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술 판매로 볼 수 있겠거니 없겠거니에 대해서 갈립니다. 그렇죠. 자, 있다고 보면은 일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100원이냐 50원이냐 여부를 따질 거고요. 선생님처럼 일방법을 술 판매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아예 이 가격 자체는 부인되고 이 방법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보면서 알겠죠. 자, 세 번째 쟁점은 뭐냐. 만약에 술 판매가 인정됐다라고 가정하고 술 판매가 인정됐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100원이냐 50원이냐 여부를 따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인가공비 실제로 지급한 실제 지급 인가공비 과세 여부. 자, 예를 들어서 계약은 지금 100원에 했는데 실제 지급은 50에 했죠. 이게 좀 상치되죠. 그러니까 계약금이 나간 게 아니라 B급이기 때문에 50원만 줬죠. 자, 이렇게 틀릴 때 100원을 더해야 되는지 50원을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자, 100원이면 100원, 50원이면 50원. 왜? 왜를 쭉 쓰시고 100원이냐 50원이냐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세 평가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주어져 있는 사안에서 쟁점을 뽑아냅니다. 첫 번째는 술 판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 지급 금액으로 가산돼야 되는 인가공비가 계약상의 금액과 틀릴 때 가격 조정 약관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지급된 금액을 기초로 적용할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술 판매가 들어갔죠. 두 번째는 실제 지급 금액을 인정할지 여부가 들어갔죠. 그렇죠. 쟁점들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배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개요, 저 같은 경우는 점수 안 줘요. 8점을 만점이라고 했을 때 너무 야박하다. 자, 개요 2점. 자, 술 판매인지 여부. 자, 2점. 자, 실제 지급 금액에서 가격 조정 약관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여부 2점. 자, 100원과 50원에 대한 논리적 구성 2점. 자, 합치면 8점이죠. 총 답까지 맞으면 8점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냥 100원이요. 답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죠. 그럼 점수가 2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쟁점을 빼먹으면 안 되고 필요한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면서 답을 맞춰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평가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과세냐 비과세냐를 따지게끔 만드는 시험이 바로 평가예요. 아까 품목 분류라고 하는 거는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를 가지고 품목 분류를 어찌할까요에 관한 문제였다면, 관세 평가라고 하는 거는 과세 비과세를 여러분들한테 따지게끔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세냐 비과세냐 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답에 앞서서 왜 과세고 왜 비과세인지 쟁점을 정확하게 잡았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아까 이거를 예시로 들면 첫 번째, 자, 술 판매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냐? 자, 우리 술 판매라고 하는 거는 매매 계약을 얘기합니다. 물건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돼요. 자, 인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재화를 이전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공비는 인가공비 자체의 수치를 목적으로, 가공임의 지급과 수치를 목적으로 그 자체를 대가로 하는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봐버린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가공비를 지급한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가공계약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술 판매가 아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공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판매는 인정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100원과 50원에 대해서, 자, 계약 금액은 100원인데 지급된 금액이 50원이라 상치되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돼야 되는 금액이 100원이냐 50원이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급된, 여러분들 인가공계약이라는 게 가공임의 지급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50원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지급된 금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이 뭔가 조건 사정에 영향을 받았어요. 일반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원을 배제하고 다른 B급 동종동질이나 유사물품을 찾으면 100원이 나오겠죠. 그럼 100원을 이 방법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방법 하에 술 판매 인정되고 5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만약 조건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배제하고 2방법 이하로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가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8점에 근접한 6.5 내지는 7점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술 판매할 때 이 쟁점이 나옵니다. 가공계약을 술 판매의 어떤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너무 그지 같은 문제를 냈다. 오늘 질문 받은 거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평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 이론을 접목해서 과세냐 비과세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20점 정도 나오는데요. 2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답이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아시겠죠? 평가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채점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평가가 60점 나왔다는 수험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합격을 하신 분들도 평가 60점 이상 받았다는 분 찾기 쉽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50점짜리 나왔던 게 뭐냐면, 생산지원비와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업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수입자는, 자, 마스터 CD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생산자한테 마스터 CD를 무상으로 지원해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 기출문제 몰라요? 안 봤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WTO 평가협정 8.2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자, 여러분들 소녀시대는 별로 안 좋아하죠? 야, 요새 좀 유명한 AOA라고 합시다. 서윤이 AOA예요? 하여튼 아이씨. 자, AOA 발음이 너무 어렵네. 좀 쉬운 거 없나? 자,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라고 할게요. 우리 동네 음악대장의 CD라고 하면 좀 보고 싶지 않네, 별로. 자, 하여튼, 소녀시대의 마스터 CD를 해외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수입자한테 송부해줬어요. 이 수입자의 목적은 마스터 CD를 가지고 어떤 소녀시대의 그 이미지나 어떤 음악들이 체화되어 있는 CD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장 갖고 와서 국내에서 파는 게 목적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자, 사용에 대한 허여를 받아서, 에이씨, 몰라.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수입자 A는, 자, 소녀시대가 체화되어 있는 마스터 CD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로열티 지불을 하면서 그 마스터 CD를 해외에 있는 수출자한테 복제하려면 마스터 CD를 줘야 복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료로 CD에다가 무상 지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자, 평가 이론상으로는 로열티를 지불했다.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가 거래 조건으로 지불되면 과세 가격이 가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사용료에 대한 가산 여부에 대한 경한 문제가 나와요. 권리 사용료의 가산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자, A가 CD를 무상으로 수출자한테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입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 수출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 지원비의 과세 요건에도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 지원비의 과세 여부와 권리 사용료의 과세 여부가 경합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작년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자, 대부분의 수험생이 로열티가 나가다 보니까 권리 사용료에 대한 문제로 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출제자는 생산지원비를 염두에 두고 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WTO 평가협정 사례연구 8.2는 자, 생산지원비를 우선해서 적용한 것처럼 보이게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8.2에 대한 사례연구 8.2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풀겠죠? 생산지원비 막 설명하면서 생산지원비로 과세 요건이 성립되므로 과세되어야 됨. 그렇게 하면은 퍼펙트예요. 근데 이 사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권리 사용료와 생산 지원비가 경합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렇죠. 로열티가 나갔는데 무상 지원도 됐어?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열티가 나갔으니까 권리 사용료에 대한 문제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따져가면서 과세와 가산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논점을 벗어났다고 해서 점수를 아예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야박해요. 사실 로열티 경합 문제에서 반드시 생산지원비가 우선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례연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사례연구조차도 이걸로 이미 과세되기 때문에 이걸로 과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지 이거 맞고 이거 아니야 라고 유권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평가는. 지금 그러니까 선빵에 너무 좀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부하시기 아주 더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평가 이론을 기본 강의 때 들으면서 왜 그런지, 왜 생산지원비로 무상지원이 가산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돼 계시면 문제를 풀기 용이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자, 학원들이 다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하고, 자,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어차피 저희 때는 학원이 2군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몇 군데 있는지 셀 수도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굳이 한 명의 방향, 한 명에 대한 이론만 받아들이고 몰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 강의를 A한테 들었으면 얘는 B한테 듣고 얘는 C한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는 이거랑 이거라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볼 때 선택, 취사 선택의 문제지 필수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수업 들을 때도 문제풀이 강의가 있었지만 저는 이건 안 들었어요. 들을 시간이 없지. 기본 강의 듣고 스터디하고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풀이를 볼 시간이 없었죠. 근데 부족함을 느껴서 자료만 받아가지고 막 보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기본 강의와 모의고사고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타 과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평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접목시킬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기출문제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셔야지. 가장 좋은 문제들인데 그걸로 실제로 80분 동안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답이 얼마나 맞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무적인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세요.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마트 가서 장 안 보세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가? 결혼하셨습니까? 아, 이마트 가시죠. 이마트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레고의 장난감을 산다. 내가 아들, 딸 줄 레고 장난감을 산다. 자, 제가 삽니다. 그렇죠. 10,000원에 삽니다. 그렇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마트로부터 10,000원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마트는 레고 코리아로부터 10,000원을 받았을까요? 10,000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10,000원보다 훨씬 낮은 이를테면 6,000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트가 레고를 이마트에서 출품하면서 어떤 이마트 서현점에서 1,000개 이상 팔았다라고 하면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6,000원짜리로 납품받는 거를 나중에 장려금 받으면서 6,000원짜리가 5,000원, 4,000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평가상에 왜 문제가 되냐면, 자, 1방법이 배제되고 4방법으로 갔을 때 국내 판가로부터 역산해가지고 수익가격 산출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6,000원에서 시작할 거냐, 4,000원에서 시작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답이 뭐예요? 순전히 올해 시험을 본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계시죠? 그렇죠. 답이 뭐예요? 6,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6,000원. 왜? 요? 네. 왜요? 4방법 그게 뭐지? 4방법 국내 판매 가격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내 판매 가격의 정의. 네. 당해 수입물품, 동종동질 수입물품, 유사물품. 네, 맞아요. 나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래서 동종 산업의 평균 가격 해가지고 역산해서 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당해물품,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 가격을 사방법이라고 하죠. 단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국내 판매 단가는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33조 1항입니다. 그렇죠. 그 요건에 따라서 판단하셔야지. 그렇죠. 자, 6,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아니면 5,000원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몰라, 이씨. 그런 거 아니에요? 자, 6,000원이 아니라 4,000원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써야 될까요? 사방법의 국내 판매 가격에 대한 요건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로 4,000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점수 안 나와요.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존중의 원칙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GAP 존중.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판매 장려금을 공제한 순매출가액을 기초로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매출액이 아니라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 기준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방법 적용 시에 국내 판매 가격도 순매출액을 기초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GAP에 따라서. 그게 나와야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6,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2006년 이전의 기준이에요. 그것도 관세청 유권 해석에 의한. 근데 7년에 유권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7년에 9년에 바뀌었구나. 소송까지 갔어요. 실제 레고 코리아가 여러분들 일반부에 부인된 업체입니다. 사원국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으로 갈지 4,000원으로 갈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의 일관된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협의 원칙에 따라서 순매출 가액을 기초로 국내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처분이 위법 부당해서 취소시켜버렸죠. 뭔지 아시겠죠? 그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사안에서도. 자, 기본 강의에선 그렇고요. 자, 모의고사인데, 자, 문제풀이는 뭐 사례들을 경험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 수업을 기본 강의 때 들으시면 그 후단은 저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다른 분들 문제도 풀어보고 제가 한 얘기들이 맞는지도 연습을 계속 다른 분들께 검증을 받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한 명한테 몰빵하는 것도 위험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채점 기준, 이 사람이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강사마다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은 얘한테 들으면 다음은 얘한테도 한번 들어보고, 기본 강의로 그렇게 듣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한번 돌려보는 거죠. 다른 데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평가 이론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아까 인가공비 같은 문제도 수출 판매가 쟁점이고 가격조정약관, 실제지급금액 인정 여부 세 가지 쟁점이 나온다는 거 알아. 그런데 답을 쓰라고 하면 못 써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지, 여러분들 저도 기억합니다. 2차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임용호 선생님의 관세법을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임용호 원사님이 2차 답안지를 줬었어요. 한번 세 장씩 주고 한번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쓸 수 없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기본 강의 듣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도 납세담보에 대한 걸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기술적인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쟁점 잡고, 그러니까 평가 이론을 접목시키고 과세 비과세 여부 갈라서 계산해가지고 과세 가격을 구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기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의경으로 다녀오신 분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의경으로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총검술하는 사람들 거의 교본처럼 하는 애들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연마돼서 습득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주어지면 쟁점을 잡아서 목차로 녹이면서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과세비과세 판단 다 하고 나서 1번 개요 잡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개요 쓰면서부터 쟁점 잡아가고 다음 목차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러다가 답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다 맞추기를 기대하십니까? 다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단 50점짜리를 틀렸다. 그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50점짜리는 무조건 쟁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1개 정도는 괜찮지만 2개 이상 넘어가면 합격이 곤란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잠깐 쉬었다가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